안녕하세요.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시즌3 권력감시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참여연대 감시 2팀장 이은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기관 국정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하면 필리버스터가 생각나는 분이신데요. 다들 누군지 눈치채셨죠? 네. 19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신 김광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20대 국회의원이 아니시잖아요. 예. 최근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주로 어떤 활동하시는지. 공식적으로는 백수로 지내고 있고요. 네네. 좋은 말로 하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걸로 지내고 있는데 이래저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뵙기도 하고 또 조금 여유로우니까 강연도 좀 많이 다니고 이렇게 팟캐스트로도 자주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사정비소로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인사 아직 안 했는데요. 우리 진행자께서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로 기억하느냐고 했는데 저한테는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어떤가요? 김관진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예. 제일 먼저 문제 제기했던 그 의원이신 걸로 저는 아주 그냥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억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감사합니다. 네, 19대 국회 때 굉장히 큰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21대에서는 꼭 다시 국회로 진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디지털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지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랑 요즘 최근에 이제 국정 관련돼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는데 디지털 정보위원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이게 국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예, 아니 시작부터 국정원하고 아주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시작은 국정원이 수사를 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그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디지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 공부를 하다가 디지털 정보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그 위원회가 지금은 국정원 감시와 그다음에 정보인권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담당하는 위원회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가 위원장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예, 위원장 한 분과 저희 간사님 서채한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하나 또 끼워드릴게요. 저 디지털 정보위원회에서 우리 조 변호사님하고 우리 참여연대에 있는 공익 변호사들도 같이 하는데 요 방송이 나가는 며칠 후죠. 아마 12월 14일 날 예. 그 국정원에서 이른바 패킷 감청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다 그냥 낚아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민변의 디지털 정보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14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공개 변론, 네, 맞습니다. 국민의 네. 정보를 보호할 것이냐, 국정원이 계속 패킷 감청하는 수단으로 정보를 다 들여보게 할 것이냐, 그거 큰 싸움판이 14일 날 있다. 그래서 우리 조 변호사님 요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꼭 이겨주십시오. 예, 방금도 그 회의 마치고 왔는데요. 양영석 우리 참여연대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아마 그 공개 변론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뵀지만 처음 들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권력 감시를 해오셨던 박근용 공동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박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공수처 도입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공수처는 그나마 조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이 국정원 개혁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논의는 좀 속도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 출발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박근용 처장님께는 뭘 여쭤봐야 될까?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알아서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아니 저는 저희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 하면서 박 처장님 처음에 뵙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국정원에 대한 정보나 조직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셔서 그런 거 어떻게 축적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저기 밑바닥에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학급하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네. 국정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국정원 이야기들로 뭐 시끌시끌한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들이 다 막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댓글 부대 운영이나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시도,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까지 뭐 일일이 열거하기 좀 어려울 정도인데 도대체 국정원이 뭐하는 곳이길래 이런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고 또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죠? 네, 국정원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비밀정보요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 국정원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뭐 하는 기관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김관진 의원님이 저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라면 제가 몇 가지 저는 예. 보충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국회로 보면 국회에도 이제 전문 분야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관장하는 것이 정보위원회인데 거기서 2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그래도 있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예. 실제 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산서도 다 볼 수도 있고 또 관련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본다고 본 편인데 그 국정원 아이오들의 말을 빌으면 그 정보위원회 벙커라고 그 공간이 있거든요. 회의록을 볼 수 있는 따로 독립된 공간이 있는데 그 벙커를 이용한 가장 오랜 시간 그 벙커를 이용한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국정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10% 정도나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법상 뭐 어떤 일이고 뭐 국정원이 뭐 어떤 거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실제로 그 우리 국정원법에 저 지금 법을 펼쳐 보면 6조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다음에 사람의 정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국정원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포털에서 검색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CIA 홈페이지나 뭐 FBI는 정보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FBI나 뭐 저기 영국에 있는 우리가 뭐 MI6, MI5라고 부르고 뭐 프랑스에 있는 대외안보총국 각 나라마다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나라 홈페이지 가면 그 나라 기관 그 정보기관들의 조직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도 체계를 보면서 이 기관은 이런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하는구나. 사이버 관련한 무슨 부서, 대테러 관련한 부서, 무슨 부서 이렇게 조직도가 다 있어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그냥 포털에서 CIA 치시면 CIA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고 프랑스 대외안보총국 홈페이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조직도가 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정원 홈페이지 가면 조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겨우 최근에 알려진 게 무슨 국정원에서 7국, 8국을 없앴다. 근데 이놈의 7국이 뭐고 8국이 뭔지를 다들 뭐 이렇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조금 나오면 뭐 국익 정보국인가요? 예. 뭐 이런 식의 그게 7국이고 뭐가 8국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을 겨우겨우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 김 의원님도 전 의원님이지만 그냥 편의상으로 김 의원님 부를게요.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국정원의 조직도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문제 제기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희 시민단체가 우리 민변하고 같이 국정원 개혁 방안들 여러 가지 제안했는데 딴 거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빠뜨렸다고 하나 생각했던 게 조직도 홈페이지 공개하라.
CIA든 대외안보청이든 MI6든 MI5든 다 그런다. 왜 우리나라 국정원만 그거 공개하면 안 되냐? 그걸 내가 왜 그때 말 안 했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인지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국정원 법에 보면 국정원의 직무는 뭐 설설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인 말들이잖아요. 조직도를 딱 내놓으면 뭐 하는 곳이냐를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사실은 뭐 사회자께서 뭐 하는 곳이냐 물으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밖에 답을 못하는 아쉬운 게 있어요. 물론 네네. 우리 나중에 또 뭐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을 거 같겠지만 국정원법에 보면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 국정원은 이런 곳이다라는 말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국정원이라고 하는 비밀 정보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알려주고 설명해 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비밀 정보기관끼리 비교만 하더라도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정원 법률상의 그 직무 범위만 놓고 보면 현행법에서는 다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죠. 국내 보안 정보하고 해외 정보에 대한 수집, 작성, 배포. 여기서 국내 보안 정보라고 하는 방첩, 대정부 전복, 대테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사건 등 이른바 안보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그다음에 정보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 이 세 가지 크게는 정보 수집, 수사, 그다음에 기획조정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그에 관한 직무를 하고 있는 게 국정원이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뭐 결론은 이제 잘 모르지만 사실 알기 어려운 조직이지만 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 수집도 할 수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왜 민간인 사찰 뭐 정치 개입 이런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건지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처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은 뭐 국민들께 이제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마 다른 나라도 그 조직도가 100% 완벽한 공개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CIA 같은 데도 가끔 그 시찰 비슷하게 해서 가보긴 하는데 가서 듣는 보고도 사실 좀 뻔한 공개할 수 있는 것만 공개해 주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보고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자면 아마 홈페이지에도 그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만 말해 줄 텐데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께 이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정보위원들에게는 그게 공보가 돼야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보위원들이 다 진짜 봉사 문고리 잡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면 거기가 잘 운영되는지라고 하는 논쟁으로는 갈 수조차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보위원 여야 다 통틀어서 하고 있어도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구조이고 그게 누가 관할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도 심리전단이 원래 그 3차장실에 있다가 1차장실로 갔다가 또 2차장실로 갔다가 자기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왜 그렇게 변경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고 변경되면은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1차장실과 2차장, 3차장실이 다 분리돼서 처음에 편성을 해주는데 차장실을 옮겨 다니면서 조직이 왔다 갔다 했으면 예산안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 돈으로 가져다 쓴 거고 자녀 예산은 어디로 간 건가라고 하는 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빨리 정보위원회는 기본적인 조직도가 공개돼야 된다. 사실은 여기는 기본적을 넘어서서 예산안을 감시해야 되니까 완벽한 조직도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비밀 취급 인가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겉으로 말하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수죠.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의원들이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들께서도 국정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질문을 하려고 해도
두리뭉실한 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헛다리 짚는 질문밖에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 심리 전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송곳 질문이 나오기보다는 그거를 외곽에서 확인하느라고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었나요? 민주통합당 의원들께서 외곽에서 확인하느라고 사실은 반년 이상 시간을 저는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국정원에서 그 사회자가 질문하신 게 왜 민간인 사찰 같은 걸 하고 그럴까? 그래서 저는 핵심 포인트는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건 불법 아니라고 확신범하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요즘은 추명호라고 하는 이름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알죠. 네, 그 사람이 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대충 아시고. 근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추국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불리는 게 한 반년이에요. 추명호란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정보위원들도 의원들도 그래서 분명히 추국장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전해 듣는데 출시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네, 근데 명호라는 걸 몰랐다. 그 사람이 몇 국인지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 네. 근데 최종적으로 그 어느 해에 2015년도인가 그때 국정감사를 가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때 이병기 원장인가 갑자기 원래 차장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국장을 다 도열시켜 놓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름 한번 알아야죠라고 말하면서 모든 그 국장을 이름하고 얼굴하고를 매치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추국장이구나, 추명호구나, 이름이 추명호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죠. 설마 그때 가명으로 소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할 정도도 됐을 것 같은데. 저희는 밖에서 보기에는 그 정보위원님들이 접하는 정보는 분명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접하는 정보하고는 뭐 수준이나 질이 다를 거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취급인가 다 하고 보안서약 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는 정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기엔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실제 그런 건지 그게 좀 더 궁금합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야? 이거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면 다 여러 답을 해줍니다. 아마 내 국정 그래도 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올리는 답이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 예산 뭐 이런저런 거 다 붙여가지고 해봐야 아시는 것처럼 1조 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역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에 있는데 국방위 하면 군인들 월급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 65만 명은 장교가 그러니까 소위부터 대장까지 장교가 7만 명이고 부사관이 11만 명, 그다음에 사병이 44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7만 명 인건비가 4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부사관 11만 명이 4조 7천억 정도 돼요. 일반 병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또 국내 아이오와 뭐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 인원수 곱하기 인건비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공무원 월급으로 치면 아무리 못해도 6급 5급 이상의 월급은 받아갈 텐데 그렇죠. 그걸 감안했을 때 1조 원의 월급이 나오려면 인원수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너무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역산해 봤을 때 1조 원으로 공개되고 있는 그것도 막 우리는 숨어있는 예산까지를 막 다 찾아낸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재부에 숨겨놓고 막 뭐하고 우린 그런 거라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근데 제가 역산해 보면 1조 원 예산으로 이 국정원이란 조직을 운영할 만큼의 스케일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이 1조 원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지금 맞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틀리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진짜 국정원이 던져준 미끼 하나만 가지고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인 거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컨테스트 대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건 누가 뭐냐. 알려주죠? 그래도 제일 근사치 있는 사람.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 것들은
이거다. 예. 그게 얼마나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도 있으면 참 재밌겠다. 그러면 그 국정원의 직원이 모르겠어요. 뭐 몇백 명인지 또는 몇천 명인지 그 숫자가 알려지는 게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는 거냐. 예.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뭐 예를 들면 정말 해외에서 우리가 뭐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하면 블랙 요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의 숫자는 좀 감출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죠. 다 합쳐서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하는 게 알려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근데 우리는 숫자도 모른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는 국정원은 뭐지? 확인하는 시간도 이제 따로 한번 가져주세요. 예. 팟캐스트에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야기가 국정원 정보가 공개 안 돼서 사실 국정원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 국정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뭐 댓글 부대니 뭐 민간인 사찰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청자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저게 왜 저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해온 건지,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뭐 개혁 방안은 조금 이후에 얘기하더라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이 우리 사회에서 진짜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소불위냐면 그 댓글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이분들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재판장에 안 보내냐라고 하는 걸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정원의 명예를 생각해서 재판장에 가지 말라고 원장이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국정원이 재판부가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원장이 안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정도니까,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냥 자기가 네. 범죄자라고 인식되기 전에 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 것이냐, 그 모습들이 이제 여실하게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서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안 걸릴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원장의 특수활동비 자체가 공개돼서 문제될 거라고 아마 생각이나 못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렇겠죠. 설마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겠어? 너희들도 뭐 국정원 운영하려면 이렇게 안 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긴 한데, 아마 그게 원장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겠죠. 어차피 안 걸려.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삼성돈 먹으면 안 걸린다고. 그렇죠. 말하는 먹었죠. 예. 근데 결국은 걸리지 걸리죠. 않습니까? 언제 삼성이 이재용도 구치소에 가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아마 국정원은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거는 안 걸립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자기들이 뭔가를 불법적으로 집행할 때도 이건 문제되지 않아. 누가 문제 삼을 수 없어.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건 아니죠.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밝혀지도 않을 거고, 밝혀져도 재판장에 안 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좀 경험해서 느낀 건 뭐냐면,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이 수사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건들은 경찰, 보안수사대 등 수사를 하면 검찰이 되게 좌지우지 하잖아요. 모든 일반 사건에 검찰이 이른바 수사지휘권이든 뭐든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소 이후 단계, 기소 전까지는 검찰이 어떤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독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정원이 담당했던 수사 사건에서는 검찰은 거의 주된 역할을 못하고 꼭두각시 정도. 나중에 서류 처리해 주는 사람 네,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국정원이 올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뭐 지휘를 내리거나 뭐 이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역관계, 그러니까 국정원이 전체 수사기관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저는 크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는, 지금 뭐 수사권 폐지 논쟁할 때 이걸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안보.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들을 때
그 원세훈 전 원장이 재판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그랬지만 자기들의 댓글 부대 활동이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사이버 침투 세력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 이런 걸로 합리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그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RCS 프로그램 사건 났을 때 똑같은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불법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법은 말하지 않았죠. 현행 법률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예.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있는 법이든 뭐든 자기들 생각에 필요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RCS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나서 근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적폐청산 TF 조사한 거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구나 RCS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번에 조사한 거 딱 보니까 거기는 점거라는 표현을 썼던데 뭐 몇 대 점거를 했다 RCS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점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게 그냥 해킹한 거다. RCS 프로그램으로 열 몇 대 직접 해킹했다는 거다. 이게 확인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명확하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되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를 국가안보라는 민명하에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조직이 오히려 국정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0개라고 나왔어요? 제가 11개인가 이렇게 11개인가 그렇게 나왔던 저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때 회선이 11개 추가로 뭐 30회선 더 사고 해가지고 40 몇 개 뭐 회선을 가지고 했었는데 10개. 컴퓨터하고 핸드폰이 한 30 몇 개인가 뭐 그렇고 그다음에 IP 가지고는 인터넷 회선이 확인된 게 또 몇 개. 예, 그렇게 맞아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차이점들이 좀, 있군요. 나오더라고요. 그 발표 보면서 점거라는 말을 저도 처음 봐가지고 아마 그 프로그램이 깔리게 깔은 거죠. RC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둔 핸드폰, 깔아둔 PC가 몇 대인데 그걸 깔아뒀다는 표현하지 않고 이제 점거한 PC와 스마트폰이 몇 개다 몇 말인데 그거는 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는데 이 양반들은 일단 국가 안보에 대한 지나친 인식 모든 걸 다 국가 안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마법적인 해석 능력 이게 하나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든 뭐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우리 거를 어떻게 문제 삼어. 우리는 숨길 수 있어. 숨겨왔던 지금까지 역사 그리고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게 하나 있고 근데 또 실제로 또 법적으로 그들에게 몇 가지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 기초적인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더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수사 간첩 수사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정부 국정원은 그냥 국정원 혼자서 정보기관으로서 정보 수집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들의 상급기관의 지위가 법에 보장되어 있고 또 다른 정보기관 말고 일반 정부 부처들의 뭐 보안 감사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또 상급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부 부처 사람들이 국정원을 상급자라고 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뭔가 조금 부당하거나 뭐 우리한테 이런 것까지 뭐 시키냐 이런 질문이 와도 요구가 와도 그걸 거절을 못하는 거죠. 대등한 관계면 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당한 지시나 요청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데 국정원은 다른 일반 정부 부처들의 기획 조정이라는 권한, 보안 감사 권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우위의 입장에서 가서 정보 수집도 일반 부처 가가지고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경찰이라고 해서 자기들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한테 넘겨주겠어요? 자기들 얼마나 열심히 수집했겠어요? 뭐 경찰이 잘했다는 말은 전혀 아닌데 그렇지만 그걸 국정원한테 달라고 하거나 요청하면 억울하지만 물론 100% 다 넘겨주진 않겠죠. 경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급 기관처럼 기획 조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더 응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정원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의 사찰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RCS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또 첨하면 사실 RCS 프로그램이 지금 개혁위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알아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RCS 프로그램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RCS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이 책정돼 있지 않았고 자체 연구개발 비용을 전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쓴 거거든요. 실제로 보고서 예산 결산서에 온 거는 연구 개발한 비용인 거죠. 근데 프로그램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RCS는 걸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 그 당시에도 계속 논쟁 중에 하나가 이 해킹 프로그램이 수십 개의 해킹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판매를 해요. 뭐 개인에게 판매하지는 않지만 뭐 고가여서 다 정보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전 세계에서 구입해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게 RC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장 싼 거. 근데 국정원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연구 개발기를 전용해서 써야 되니까 RCS를 산 건데 큰 목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이나 처가 있었으면 다른 걸 분명히 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개되어 있는 RCS의 결론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말할 뿐이지 그 옆에 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것이 뭐 있는지 예. 빨리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RCS 얘기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다 이제 국정원 전문가들이니까 RCS 이렇게 얘기할 때 시청자들은 RCS가 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국정원이 한 불법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RCS가 뭐지? 라고 기억을 좀 더듬어 볼 것 같은데 간단하게 디지털 정보위원회입니다. 2014년도였나요? 네. 15년도. 15년도 좀 난리가 났었죠. 여름에. 네, 여름에. 네. 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에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핸드폰 해킹이 그동안은 이 회선을 타고 뭐 정보위원장님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회선을 바로 잡아가지고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14일 날 재판한다는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허공에 떠도는 전파를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도청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성이 있어야 우리 법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RCS 프로그램은 실시간성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실시간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뭐 2, 3초간의 인터벌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실시간이긴 한데 녹음을 한 게 전달돼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럼 RCS 프로그램이 나한테 깔렸나 안 깔렸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자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음성 녹음이나 대화 내용이나 이것을 자동적으로 녹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다고 여기 어플이 설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모르게 이 프로그램이 깔려요. 그러면 데이터로 그걸 전송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RCS 프로그램의 성능의 그 세팅에 이제 정할 수 있어요. 10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30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장된 걸 이제 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데이터가 너무 많이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건 그걸 확인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뭔가 이상한 게 가동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요즘은 전화가 찌직거려 해킹당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형식의 해킹은 도청은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그건 없고 내 데이터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통째 정보로 혹은 통째로 녹음돼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그때 그 산에서 야산에서 그 이른바 나중에 자살로 이렇게 했던 예, 그 마티즈 사건 마티즈 이렇게. 사건 이른바 그 담당자가 그 RCS 구입한 담당자 예, 그 사건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2015년도에 이제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으로 사들여서 그때 논란이 됐던 사건 이제 좀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도 뭐 빨리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있었죠. 때문에 카카오톡은 해킹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카오톡이 해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의 그 본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카카오톡을 별로 안 쓰는 거여서 기본 옵션을 안 달아놨을 뿐이지 그 설정만 고치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만 카카오톡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겠죠? 이탈리아 네. 업체는 신경을 안 썼던 네, 거죠. 네, 그 네, 프로그램을.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